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에서 이제 박사 재학 중인 2년차 박사 송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발표할 주제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어떻게 최적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우선 발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분산처리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사용했을 때 어떠한 도전 과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도전 과제들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앞 밑에 있는 이제 두 가지 페이퍼를 활용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의 속성, 즉 피처를 가지고 유사한 데이터끼리 이제 그룹을 묶어서 유의미한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만약에 다양한 키와 다양한 몸무게를 가진 고객들의 정보가 있으면 이런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들은 이제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왼쪽에 다양하게 섞여 있는 고객들의 정보가 우측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본 그룹에서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검은색 같은 사람들은 이제 스몰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들, 그리고 주황색은 이제 라지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들, 그리고 엑스라지 사이즈 입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 이러한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같은 응용 이외에도 이제 도시의 지오그래피컬한 특징을 이용하여서 시티 플래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여러 개로 모아야 될 때 이제 다큐멘터리 컨텐츠로부터 약간 인베딩 피처를 뽑아서 클러스터링이 진행한 후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이제 리트리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K-민즈와 EM 알고리즘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DB스캔 또는 민시프트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세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이제 결과값인데요. 재미있게도 이제 각 데이터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의 결과값은 모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자신의 목적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발표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뒤에 차후로 이야기할 논문에 대한 그 관계가 있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K-민즈와 이제 DB스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K-민즈와 DB스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소개한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클러스터의 센터 포인트, 이제 중심점을 잡음으로써 군집화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좌측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터레이션 1이라 적어놨는데, 처음에는 일단 데이터에 대한 이제 중심점을 잡을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이제 중심점이 되는 것들을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A를 보시면 랜덤하게 세타 1, 2, 3가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센터 포인트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회색깔과 녹색깔과 주황색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현재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은 이 초기에 선택된 이제 센터 포인트를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 슬라이드 두 번째 줄에 있는 클러스터링 에러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클러스터링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잡았던 센터 포인트를 이제 이 현재 할당된 클러스터, 그러니까 회색깔이라면 만약에 회색깔로 할당된 점들의 평균점을 계산하여서 이 세타 3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 3를 이제 이터레이션 이터레이션 2, 그러니까 그림 B의 그 세타 3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제 현재 이 지역에서의 클러스터링 에러가 미니마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 전체 클러스터링 에러가 이제 수렴할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줌으로써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평균점으로 이제 처음에 센터 포인트를 업데이트하다 보면 이제 그림 A와 같이 초기점이 여기 보시면 전체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초기점이 고르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특정 하나의 그룹에서 초기점이 계속 다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점이 질이 낮게 선택이 되게 된다면 그림 C와 같이 이제 로컬 옵티멈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K-민즈 알고리즘의 로컬 옵티멈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K-민즈 알고리즘의 베리에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 K-매도이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K-매도이드 알고리즘은 K-민즈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만약 그림 A와 같이 K-민즈와 같이 이제 초기점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단순히 이 초기점을 이제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평균점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랜덤하게 계속 K개의 초기점을 새로운 중심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새롭게 랜덤하게 선택하는 중심점이
현재 이전에 선택된 중심점보다 클러스터링 에러 값이 감소하게 된다면 만약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초기점을 새로운 중심점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점은 K-민즈 알고리즘은 이제 단순히 센터 포인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클러스터링 에러를 감소할 수 있는 랜덤하게 선택된 점으로 이제 센터 포인트를 업데이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 수렴하게 됐을 때의 차이점은 K-민즈는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이제 K개의 이 클러스터링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옵티멀한 포인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림씨와 같이 이제 글로벌 옵티멈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센터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제 이전에 말한 K-민즈나 K-메도드 알고리즘과는 살짝 컨셉트가 다른데요. 이전에 말한 알고리즘은 K개의 센터 포인트를 선택함으로써 전체 데이터를 파티셔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셔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데이터 공간상에 이제 어느 지역에 데이터가 많이 밀집해 있는지, 즉 덴시티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클러스터링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 A에 있는 이제 코어 포인트라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이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어 포인트라 하면 무엇이냐면 포인트 P가 주어졌을 때 그 포인트 P 주위 입실론 반경 안에 이렇게 유저 파라미터로 주어지는 민 포인트 개수의 점 이상이 있으면 이 포인트를 코어 포인트라 하고 이 코어 포인트의 의미는 이 포인트 P가 존재하는 주변은 아주 덴스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마이크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클러스터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 포인트 P로부터 이제 어떻게 클러스터를 확장시켜야 될지를 그림 B에 있는 덴서티 리처블이라는 그 관계를 활용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덴시티 리처블이란 무엇이냐면 만약에 포인트 Q가 있을 때 이 포인트 Q가 아까 찾은 코어 포인트 P로부터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면 이 포인트 P는 포인트 Q로부터 덴시티 리처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PQ는 모두 같은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지역은 모두 덴스하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포인트 Q가 주위 입실론 반경을 보았더니 코어 포인트가 되었다면 이 포인트 Q의 우측에 있는 포인트 O 역시 입실론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역시 덴시티 리처블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오른쪽 그림 B를 보시면 세 가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모든 포인트는 모두 다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였는데요.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처음에 코어 포인트로 시작하여서 계속 덴시티 리처블한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클러스터를 확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확장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코어 포인트를 찾게 되고 그림과 같이 이제 새롭게 확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DB스캔 클러스터링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알고리즘은 K개의 센터를 이용해서 파티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K개의 센터로 할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디텍트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쉐입은 이제 스피리컬한 타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DB스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작은 마이크로 클러스터로 시작해서 이제 매크로 클러스터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아비트러리한 쉐입 클러스터도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임 컴플렉시티가 높아서 대용량 데이터에는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여서 제가 이거 준비하였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2017년도의 통계 자료인데 60초 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는가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350만 개의 쿼리가 1분 동안 발생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1억 5,600만 개의 이메일이 1분 동안 발송이 되어진다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클러스터링 적용한다 했을 때 당연히 클러스터링의 이제 높은 계산 복잡도 때문에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단순히 한 대에서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산 처리를 사용해서 그 한 대에서 처리할 로드를 이제 멀티플한 컴퓨터에게 분산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분산 처리 같은 경우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맵 리듀스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스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데이터셋이 큰 게 있을 때 이 데이터셋을 이제 여러 대의 워커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데이터 파티셔닝이 일어나게 되고요. 데이터 파티셔닝 한 다음에는 이제 각 워커에서는 자기에게 할당된 이 파티션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모든 작업자에서 작업이 끝나게 된다면 그 모든 작업자에서 끝난 결과를 한 대의 결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최종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렇게 분산 처리적인 방법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도전 과제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어큐러시와 에피션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요.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는 타임 컴플렉스가 높은 것은 쿼드라틱 컴플렉스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K-메도이드 알고리즘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수를 아무리 늘려도 컴플렉시티가 쿼드라틱이기 때문에 나누기 n대를 써서 나누기 n을 하더라도 여전히 쿼드라틱 컴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구들에서 단순히 이제 분산 처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으로는 샘플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샘플링 같은 테크닉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전 연구들은 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샘플링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정확도를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준 논문은 이제 아이디어란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와 그 다음에 효율성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약간 앞에 있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큰 라지 데이터를 이제 여러 대의 워커로 이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나눌 때 만약에 랜덤 파티셔닝이 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랜덤 파티셔닝이 안 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서브 스페이스로 나누어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브 스페이스로 나누어서 주게 되면 그림에 보시듯이 각 워커에 나눈 파티션들 안에서 포인트의 수라든지 아니면 각 포인트가 위치한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각 파티션들의 로드 밸런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떠한 문제가 되냐면 제일 우측 그림을 보시면 가장 빨리 끝난 작업자는 멀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늦게 끝난 작업자를 항상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항상 작업자들이 모든 연산하는 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앞서 말했던 이제 효율성과 정확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다루었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데이터 파티셔닝을 했을 때 로드 밸런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KDD 2017년도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제목은 Parallel K-Medoid Clustering with High Accuracy and Efficiency가 되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K-민즈 알고리즘하고 달리 K-메도이드 알고리즘은 이제 단순히 센터 포인트를 이제 평균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포인트 중에서 이 클러스터링 에러를 최소화하는 K개의 세트의 점을 찾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K개의 점을 찾아내는 것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높은 컴플렉시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기존 연구들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 연구들의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존 K-메도이드 알고리즘의 서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K-메도이드 방법에서 이제 센터를 업데이트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나오는 글로벌 서치하는 방법인데요. 이 글로벌 서치는 무엇이냐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세타2가 업데이트 되어야 할 때 현재 할당된 클러스터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스페이스, 그러니까 바운더리 밖에서도 이제 만약에 세타2가 바운더리 밖에 있는 점이 세타2로 할당되었을 때 만약 이 로스 값을 줄일 수 있다면 바운더리 밖에서도 이제 업데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타2가 이제 바운더리 밖에 있는 세타2로 우측으로 가면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 전체 스코프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연구가 적용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글로벌 서치를 하지 말고 이제 로컬 서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로컬 서치란 무엇이냐면 이제 위와 반대로 이제 현재 밑에 아래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설정된 클러스터 바운더리 내에서만 이제 새로운 센터 포인트가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위의 그림과 다르게 이제 세타2가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안에서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서치 스코프를 이제 로컬한 스페이스로 제한을 함으로써 이제 효율성을 당연히 올릴 수는 있는데 효율성 올리는 대신 이제 이 로컬 스페이스만 보기 때문에 K-민즈와 같이 이제 로컬 옵티멈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전체 원래 K-메도이드 알고리즘은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적절히 샘플링을 하고 이 샘플링된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샘플을 뽑아야 될지가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라면 전체 데이터를 쓰고 그 전체 데이터에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K-메도이드 알고리즘인데요.
근데 최근 연구 같은 방식에서는 이제 하이 에피션시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 대신 샘플링 데이터를 쓰거나 이제 글로벌 서치 대신 로컬 서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1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쓰지만 로컬 서치를 썼고, 메소드 2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치를 썼지만 샘플링 된 데이터를 썼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짜 샘플링 된 데이터에다가 로컬 서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로컬 옵티멈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간단히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그림 A와 같이 시드가 데이터 전체에 퍼져 있지 않고 하나의 그 옵티멀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가 뽑혀 나왔다면, 만약에 그림 B와 같은 이제 글로벌 옵티멀한 리저트를 얻지 못하고 그림 C와 같이 이제 로컬 옵티멀한 결과로 수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 알고리즘도 이제 분산 K 메소드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로컬 서치를 사용을 하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로컬 서치를 사용했을 때 이제 글로벌 옵티멈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이제 초반에 뽑히는 시드가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낮은 질의 초기점 시드가 아니라 이제 오른쪽과 같이 하이 퀄리티 시드를 뽑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서치를 수행하기 전에 앞서 이제 시드를 뽑아주는 페이지를 하나 늘려주면 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이 퀄리티 시드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로우 퀄리티 시드는 전체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점이 분산돼서 뽑히는 게 아니라 한 옵티멀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가 뽑히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 퀄리티 시드는 그림 B와 같이 이제 옵티멀 클러스터가 3개가 있을 때 그 옵티멀한 클러스터에서 하나씩의 점이 뽑혀준다면 이 시드는 나중에 우리가 글로벌 서치를 안 하고 로컬 서치를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옵티멈으로 빠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러한 시드를 어떻게 뽑아줄 수가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전체 데이터에다가 글로벌 서치를 수행하는 K-메소드 알고리즘은 그 결과가 이제 로컬 클러스터당 점이 하나씩 뽑히고 그 뽑힌 점은 로스를 최소화하는 이 그림 위쪽에 있는 그림 C와 같은 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쓰지 않고 글로벌 서치를 수행하긴 하지만 충분하게 뽑힌 샘플에다가 이 알고리즘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서 뽑힌 최종 아래에 있는 그림 C에서 뽑힌 점들이 이 전체 데이터에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값은 아니지만 이 각 옵티멀 클러스터에서 하나씩 뽑히는 점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뽑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어떤 것이냐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논문의 그 컨트리뷰션은 무엇이냐면 이제 로컬 옵티멈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저러한 높은 질의 초기점을 뽑기 위해 어떠한 샘플 사이즈를 사용해야 되는가가 일단 저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초기점을 사용했을 때 이 글로벌 서치가 아니라 로컬 서치를 저 초기점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정말 글로벌 옵티멈으로 수렴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논문의 또한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알고리즘은 2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페이즈 1에서는 이제 높은 질의 초기점을 선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다시피 한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의 점이 뽑히는 게 아니라 각 클러스터에서 한 개의 점이 뽑히게 되고요. 이러한 점이 뽑혔을 때 이제 페이즈 2에서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로컬 서치를 하게 되면 현재 그림 A를 보시면 미스올로케이트 된 오브젝트들이 조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시드를 이제 로컬 서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림 B와 같이 이제 중심점이 바뀌면서 이제 미스올로케이트 된 오브젝트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오버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측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 알고리즘이 아까 2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드를 뽑아주는 패러럴 시딩 스트래터지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뽑힌 시드를 가지고 로컬 서치를 통해 한번 중심점을 보정을 해주는 패러럴 리파이먼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샘플링 된 데이터에 글로벌 서치를 쓴다고 하였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여기 페이지 1에 나온 시드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 데이터에 로컬 서치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알고리즘 분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약간 시리얼 알고리즘은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페이지 1에 만약에 2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된 데이터셋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샘플링 데이터를 일단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머신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샘플을 하나만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신의 개수가 3개라면 저희는 샘플을 3개를 뽑고 각 머신에서 이 샘플에 대한 초기점을 계산한 다음에 그 초기점 중에 가장 좋은 점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페이지 A에서는 3개의 샘플이 뽑혔고 각 샘플의 사이즈는 n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을 수행하여서 첫 번째 머신에서는 주황 색깔 초기점이 나왔고 두 번째 머신에서는 초록 색깔 초기점이 나오고 세 번째 머신에서는 파란 색깔 초기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페이즈 2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초기점이 세 세트가 있으니까 이 세 세트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낮은 에러를 가지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밑에 베스트 시드라고 적힌 시드를 최종적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페이즈 1이 끝나게 되고요. 페이즈 2에서는 이제 이 주황 색깔인 베스트 시드를 바탕으로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클러스터링 어사인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페이즈 2의 왼쪽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 바운더리가 형성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베스트 시드가 최적의 옵티멀한 센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보듯이 딱 중앙에 위치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로컬 설치를 사용해 주게 되면 이제 우측으로 가면서 진짜 클러스터 에러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빨간색 점으로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기존의 K-메도이드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원래 K-메도이드 알고리즘은 이제 이터레이트가 계속 반복하면서 메도이드를 업데이트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방법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뽑힌 시드의 클러스팅 에러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터레이티브 하지 않고 페이지 2를 한 번만 수행시켜도 원래 알고리즘에서의 그 이터레이티브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하이 퀄리티 시드를 뽑기 위해 도대체 얼마의 샘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습니다. 우선 샘플링에 대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N과 M이 있습니다. 아까 M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패러럴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샘플을 여러 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 같은 경우에는 뽑힌 샘플의 수가 되고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샘플에 포함된 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프로그램 세팅을 할 때 N과 M을 세팅을 하였고 이 N과 M을 이용해 샘플링 했을 때 거기서 뽑힌 시드를 활용해 클러스터링 하면 어느 정도의 에러를 가지는지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시어럼 4.4를 보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N,M의 샘플링 파라미터를 가지는 전략을 사용했다면 그때 나오는 클러스터링 에러, 왼쪽에 페이즈 1 에러가 적힌 에러는 오른쪽에 옵티멀 에러, 그러니까 실제 K-메도이드 알고리즘 돌렸을 때 에러에 1 플러스 NM분의 2K를 곱한 값의 바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에서는 N,M이 어떻게 되냐면 5개의 샘플에 이제 각 샘플은 40 곱하기 K개, 그러니까 K개는 클러스터의 숫자거든요. 이 값을 사용했다면 이 어퍼 바운드는 이제 1.01 옵티멀 클러스터 에러의 바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샘플링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링의 시드를 뽑았지만 이 시드가 가진 에러가 실제 옵티멀 클러스터 에러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로컬 옵티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 확률을 계산했을 때 시어럼 5.4에서 만약에 40K,5의 파라미터를 사용했다면 이 알고리즘이 글로벌 옵티멈으로 갈 확률이 1에 근접한다는 것을 논문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페이즈 1에서는 저런 하이 퀄리티 시드가 뽑히게 되고 페이즈 2로 가면서 이제 시드가 이제 글로벌 옵티멀한 이제 센터 포인트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미스올로케이트 된 오브젝트는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법에 대한 실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해서 총 7가지 정도의 병렬 K-메도드 알고리즘을 비교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 이름은 파메가 되겠고 다른 알고리즘들은 다 앞서 말했듯이 글로벌 서치를 쓰고 인타일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로컬 서치를 쓰지만 인타일 데이터를 쓰거나 아까 말했던 그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하나씩 섞어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두 로컬 옵티멈에 빠지게 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디멘션에서 68디멘션 그리고 사이즈는 71MB에서 362GB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것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셋업하려면 약간 수작업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안하는데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애저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12대의 머신에 대한 스파크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2대는 이제 마스터 노드를 사용을 하였고 10대는 이제 워커 노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러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는 앱솔루트 에러를 쓴 게 아니라 렐러티브 에러라는 것을 정의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 렐러티브 에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알고리즘 돌렸을 때 얻는 에러에다가 옵티멀 클러스터링 에러를 뺀 값입니다. 이러한 에러를 사용한 이유는 클러스터링 에러 같은 경우는 아까 K-민즈에서 보시듯이 약간 sum of squared 에러이기 때문에 이게 옵티멀한 클러스터링 에러라고 하더라도 그 에러가 전체 에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빼줌으로써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 보다 선명하게 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고리즘은 2단계 페이지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밑에 있는 바를 보시면 바 막대기 전체는 이제 페이지 1만 적용했을 때 에러가 되겠고 이제 검게 칠해진 부분은 페이지 2를 적용하고 그 줄어든 에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정확도에 관한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온 빨간 색깔이 저희 알고리즘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알고리즘은 클라라 MR이라는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인데 저희 알고리즘은 이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보다 5.4배 정도 빨랐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약간 정확도에 대한 보장을 해줌으로써 다른 알고리즘보다 정확한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서 아까 말한 렐러티브 에러가 가는 것입니다. 물론 페이즈 1에 대한 초기 막대기 전체,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저 색칠 안 된 막대기까지 길이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높을 수 있지만 페이즈 2를 통해서 한번 보정을 해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방법들보다 더 다른 에러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렐러티브 에러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테이블을 앱솔루트 에러를 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적어도 10% 이상 에러가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K-매도이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분산 처리 환경에서는 잘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신 연구들이 이러한 알고리즘을 샘플링이나 아니면 로컬 서치를 통해서 복잡도를 잡고자 노력하였고요. 그런데 정확도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확도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시드를 뽑고 두 번째 단계에서 뽑힌 시드를 이용하여 이제 로컬하게 리파이먼트를 해주는 두 단계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저희 알고리즘은 이제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최신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그런 알고리즘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서 첫 번째 말한 정확도와 효율성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작업자 간의 로드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한 논문은 시그모드 2018년도 논문에서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타이틀은 슈퍼패스트 패러럴 DB-스캔 알고리즘 베이스드 온 랜덤 파티셔닝이라고 합니다. 아까 DB-스캔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펑션은 무엇이냐면 밑에 그림 A에 있는 저런 코어한 포인트를 먼저 찾아내고 그 코어한 포인트를 찾아서 이 다이렉트리 덴시티 리처블 한 포인트로 이제 찾음으로써 클러스터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아까 K-민즈나 K-매도이드는 분산화를 할 때 그 랜덤 파티션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분산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이 코어 포인트를 찾으려면 주변에 있는 포인트가 몇 개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웃한 점들이 모두 같은 파티션으로 할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아래와 같은 이제 리전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리전 베이스드 파티셔닝이 무엇이냐면 이제 랜덤하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스페이스가 이제 여러 개의 서브 스페이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리전 베이스드 파티션이 쓰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약 조건은 방금 말했듯이 이제 이웃한 포인트들이 같이 할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분산 처리에서 이렇게 각 파티션에서 얻어진 페이즈 2의 결과가 이제 다 머지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최종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다 합치기 위해서는 뭔가 파티션 간에 쉐어드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티션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그 끝부분을 오버래핑 시켜가지고 이 포인트들을 복사해서 근접한 파티션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이런 리전 베이스 파티셔닝을 사용하게 되면 컨티규어스한 특징과 이 오버래핑 리전이 생긴다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데이터 스플릿을 해야 되는데 이 스플릿 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스플릿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로드 밸런스가 항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멘션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스플릿의 그 캔디데이트는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이 데이터 스플릿이 아주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스플릿을 잘 하더라도 진짜 이 각 파티션의 점유수는 맞출 수 있겠지만 각 파티션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 익스큐션 타임에 불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끝나는 작업자는 가장 느린 작업자를 계속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바틀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오버래핑 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쉐어드된 정보를 위해서 이 오버래핑 리전에 있는 점들은 주위의 파티션에게 모두 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림 A에서 보이듯이 이제 27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리전 베이스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 점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총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점의 수는 이제 40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처리해야 될 포인트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익스큐션 타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랜덤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랜덤 파티셔닝 그냥 사용하면 안 되지만 한번 사용해도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랜덤 파티셔닝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리전 베이스드 파티셔닝의 문제를 당연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랜덤 파티셔닝은 당연히 점을 뽑아서 아무 워커에게 보내주면 되니까 컴플렉시티가 아주 낮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랜덤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그림 B에서 보이듯이 데이터의 점의 수는 비슷할 것이고 이 분포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랜덤 파티션은 당연히 디스조인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의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랜덤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이 그림 밑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만약에 랜덤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웃한 점들이 이제 하나의 스페이스로 하나의 파티션으로 할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현재 파티션은 동그라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삼각형의 포인트는 이제 다른 파티션으로 할당이 되어서 이 파티션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 P에 대한 입실론 네이버 안에 점이 몇 개 있나를 계산하게 됐을 때 이 파티션에서는 당연히 2라고 답을 내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2라고 답을 내리게 되면 알고리즘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의 키 아이디어는 랜덤 파티셔닝을 사용하지만 전체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특정 작은 부분의 스페이스에 점이 몇 개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컴팩트한 서머리를 만들어서 모든 작업자들에게 브로드캐스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물론 이 파티셔닝이 지금 주어진 포인트 P의 입실론 바운더리에는 점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숫자가 11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프록시메이트하게 이제 이 네이버에 속한 점의 수가 몇 개인지 근사적으로 이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존에 있던 리전 베이스드 파티셔닝이 아니라 이제 랜덤 파티셔닝을 사용함으로써 세 가지 문제였던 비싼 스플릿 코스트, 그리고 로드 임밸런스 문제, 그리고 데이터 듀플리케이션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컨트리뷰션은 이러한 랜덤 파티셔닝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올바르지 못한 네이버 서치 문제를 이제 컴팩트한 이제 서머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의 오버롤 프로시저는 기존 분산 처리와 같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파티셔닝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파티셔닝에는 이제 리전 베이스 파티셔닝 대신 이제 랜덤 파티셔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랜덤 파티셔닝을 사용하고 이제 컴팩트한 서머리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이제 이 서머리를 전체 워커에게 브로드캐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클러스터링 페이지 2에서는 이제 이렇게 얻어진 각 랜덤 파티션에 대해서 이제 서머리를 활용하여서 이제 그 자기가 가진 랜덤 파티션 내에 포함된 점이 코어 포인트인지 확인을 하고 그 코어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제 다이렉트리 덴시티 리처블한 관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즈 3에서는 이제 각 머신에서 얻어진 이런 다이렉트리 덴시티 리처블한 관계를 하나로 모으게 되고 이 모은 결과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이제 레이블링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데이터 파티셔닝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는 그냥 랜덤 파티셔닝을 사용한다 했는데 단순히 그냥 랜덤 파티셔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림 A의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냥 랜덤 파티셔닝을 하지 않고 우선 대각선 길이가 입실론인 셀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랜덤 파티셔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셀 베이스드 랜덤 파티셔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셀로 나누면 진짜 랜덤 파티션과는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대각선 길이 입실론이라는 것이 이 DB 스캔에서 앞서 말했듯이 여기 포인트에서 서치를 할 때 이 입실론 길이인데 이 입실론 길이는 데이터 전체 도메인 스페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입실론 길이인 셀을 사용하여 랜덤 파티셔닝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랜덤 파티션 효과를 거의 유사하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대각선 길이를 입실론으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사각형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그 셀 안에 포함된 점 중에 하나가 코어 포인트가 되면 대각선 길이가 대각선 길이가 입실론이 하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은 이 코어 포인트로부터 모두 입실론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모든 점은 이 코어 포인트로부터 덴시티 리처블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만약에 코어 포인트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이 셀에 있는 포인트는 모두 다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외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서머리를 만들 때 컴팩트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계속 설명을 하자면 우선 그림 B와 같이 이제 셀 베이스드 랜덤 파티셔닝이 일어나고 이제 이 랜덤 파티셔닝을 기반으로 서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서머리는 단순히 그냥 셀에 있는 포인트를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셀을 좀 더 보다 작은 서브셀로 쪼개게 됩니다. 이 서브셀 같은 경우에 대각선 길이가 이제 입실론이 아니라 로우 입실론이라 해서 로우는 유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로우 값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서머리의 프리시전을 정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C 같은 경우에는 로우가 0.5인 그림인데요. 만약에 로우가 0.5라면 이제 반값이기 때문에 하나의 셀에 서브셀이 4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를 만들 때는 이 서브셀 안에 포함된 점의 수를 카운트하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브셀을 만들었을 때 이 장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서머리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머리 크기가 작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포인트 하나하나의 좌표를 모두 다 기록해야 되었다면 이제 현재는 상단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포인트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서브셀 내에 있는 포인트 개수만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원래는 포인트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2디멘션이기 때문에 x, y라는 것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셀 안에 서브셀이라는 2레벨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취함으로써 이 서브셀의 좌표가 아니라 셀 내에서 서브셀이 오더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 우측 그림을 보시면 서브셀에 0번, 1번, 2번, 3번이라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번호만 이제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이 번호를 이용하여서 이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프록시메이트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XY 좌표를 저장하려면 원래 플로트형 2개를 쓰면 8바이트가 필요한데 이 같은 경우는 오더링만 저장하면 되니까 로우 값이 0.5였다면 셀이 4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0, 1, 2, 3이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이제 2비트면 충분히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서머리 사이즈를 아주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랜덤 파티셔닝이 되었지만 각 워커들은 이제 서머리를 다 브로드캐스트 받았기 때문에 그림 A와 같이 랜덤 파티션 플러스 그다음 서머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파티션을 가진 워커에서는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작은 영역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약에 저 초록 포인트가 코어 포인트인지 확인함에 있어서 이렇게 서머리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머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치가 되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로우 값이 0.5가 아니라 0.01 이렇게 된다면 진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쿼리를 수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림에서 코어 포인트를 찾았다면 원래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이 다이렉틀리 리처블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셀에 코어 포인트가 하나만 있으면 이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점들이 모두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점에 대한 리처빌리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셀 사이에 이제 걸쳐서 일어나는 리처빌리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B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지는 이 그림 B와 같은 형태만 찾는 것으로도 저희는 이제 모든 점에서의 리처빌리티를 찾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제 각 파티션에서 얻어진 저런 셀 간의 다이렉트리 덴시티 리처빌리티를 하나로 모아서 그림 A의 멀지드 리절트를 만들어내고요. 이러한 멀지 리절트를 바탕으로 점들을 이제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레이블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 A에서 상단에 연결된 2개가 또 하나의 클러스터 빨간색 점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4개의 셀에 포함된 점들이 이제 파란 색깔인 클러스터 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사인 되지 않은 포인트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이제 5가지 병렬 DB스캔 알고리즘을 비교하였고요. 위에 있는 3가지의 DB스캔 알고리즘, 그러니까 ESP, CBP, RBP DB스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 파티셔닝이 아니라 기존의 리전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ESP 같은 경우에는 이븐리 스플릿이라 해서 그 나누어지는 파티션들이 점유수를 맞춘 것이고요. 그다음 CBP 같은 경우는 코스트 베이스드 파티셔닝으로 이제 스플릿을 나눌 때, 파티셔닝을 나눌 때 각 파티션의 디스트리뷰션을 맞추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RBP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듀스 바운더리라 되어 있는데 아까 오버래핑 되는 구간에 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파티셔닝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파티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요. 데이터 디멘션은 이제 2차원에서 13차원까지, 그리고 사이즈는 808MB에서 362GB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데이터셋 중에서 지오라이프 데이터셋은 아주 헤비하게 스큐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스가 아주 어려운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파라미터가 아까 3개가 나왔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점이 코어 포인트인지 확인하기 위한 입실론
네이버후드를 찾는 그 반경 입실론입니다. 이 입실론이 굉장히 알고리즘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 입실론은 저희 실험에 있어서 일단 휴리스틱하게 특정 데이터셋에서 10개의 클러스터가 생기는 입실론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입실론 값의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그리고 1 곱한 값을 사용하였고요. 그다음 민 포인트는 이 코어 포인트가 되려면 이제 입실론 반경 내에 100개의 점이 있어야 코어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우 값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0.5이 큰 값이 아니라 0.01을 사용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클러스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그 K 매도이드 논문과 동일한 환경입니다. 네, 그러면 효율성에 대한 그래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토탈 일랩스 타임이라 해서 총 익스큐션 타임을 측정하였고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의 알고리즘은 빨간 색깔 줄로 쳐져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희 빨간 색깔 알고리즘은 다른 주어진 4개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헤빌리 스큐드 된 지오라이프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알고리즘이 최신 알고리즘인 NGDB 스캔이라는 것보다 최대 180배까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효율성에서 이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로드 임밸런스로부터 옵니다. 로드 임밸런스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전체 파티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늦게 끝나는 파티션의 수행 시간을 가장 빨리 끝나는 파티션의 수행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일 값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장 느린 것과 가장 빠른 파티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알고리즘 보시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로드 임밸런스가 1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오라이프 데이터셋, 즉 스큐드된 데이터셋을 보았을 때 다른 알고리즘은 입실론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로드 임밸런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최대 기존 알고리즘보다 600배 이상 저희 알고리즘이 로드 밸런스가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로드 밸런스 이외에 이제 아까 오버래핑된 지점에 이제 데이터가 포인트 수가 이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포인트 수가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고리즘 빨간 색깔을 보시면 계속 일자로 직선인데요. 이 의미는 저희가 처리하는 포인트의 수는 랜덤 파티션이 쓰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포인트 수에서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알고리즘을 쓰게 되었을 때는 이런 오버래핑 리전을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수가 늘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 알고리즘보다 기존 데이터셋보다는 훨씬 많은 포인트를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드 임밸런스와 이렇게 증가한 처리가 필요한 이 포인트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다시피 여기 이피션시에서 저희 알고리즘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정확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로우 값이 정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는 원래의 오리지널 DB 스캔을 돌리고 그 오리지널 DB 스캔의 결과와 저희 알고리즘 돌렸을 때의 결과를 랜드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알고리즘의 로우 파라미터를 0.01로 두었을 때 이 랜드 인덱스 값이 1이 나왔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그젝트한 오리지널 DB 스캔의 결과와 저희 알고리즘으로 수행한 DB 스캔의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셋에서 몇 가지 예를 보자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저희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 이제 서머리 크기가 정말 작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서머리가 몇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서머리 사이즈를 측정해 보았을 때도 실제 전체 데이터 사이즈의 최소 0.04%에서 최대 8.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서머리를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는 시간도 굉장히 작게 걸리고 이러한 브로드캐스트된 서머리를 메모리에 로드하는 시간도 굉장히 작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논문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DB 스캔 알고리즘을 분산화함에 따라서는 원래는 몇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이 리전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리전 베이스드 파티셔닝이 아니라 이 랜덤 파티셔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로드 임밸런스 문제, 그다음에 비싼 파티셔닝 문제, 그리고 데이터의 복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단계 구조의 셀 레벨을 채택함으로써 서머리를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내었고 실제로 알고리즘들을 비교하였을 때 저희 알고리즘은 정확도를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알고리즘보다 최대 180배까지 빠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